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8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금융자산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다 다루지는 못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자산 공부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융자산 평가 손익 관련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가증권의 분류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먼저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채무증권.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증권이냐.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회사채, 뭐 공채, 국채 뭐 이런 게 있겠죠. 국공채. 그런 걸 말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산이 채무증권이냐,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회사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회사채냐? 그렇다. 회사채이다. 그러면 그 회사채, 사채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의도가 있는 것이냐, 또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말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꼬박꼬박 받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것으로 내 수익을 실현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만기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만기 보유 증권. 만약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아니면, 그러면 단기간 내에 시장 이자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건데, 그런 시장 이자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내가 노리고 있는 것이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빨리 매매를 해서 그 차익을 내가 가지고 실현시킬 그런 의도인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채권인데, 근데 회사채에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면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 차익 실현시킬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보유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의도가 뭐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시킬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3년이에요. 만기가 3년이야. 이 회사채를 만기 3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챙길 목적이냐?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다. 1년 이내 단기간 내에 그것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걸 보고 매매 차익을 노릴 목적이냐? 그럼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가 빕니까? 만기, 단기. 그럼 여기가 이 사이가 지금 비잖아요. 그죠?
이 사이가 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이가 비는 건 결국 뭡니까? 그냥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다. 이 말은 결국 뭐다? 자,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 나오는 거 일단 내가 실현시키고 받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걸 보고 그때 가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겁니다. 매도를 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일단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까지는 이제 회사채와 같은 그런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분류입니다. 그럼 채무증권은 채무증권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채무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채무증권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지분증권이에요. 즉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라 지분율을 표시하는 증권이다.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증권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분증권이네? 이렇게 말이 되죠. 자, 지분증권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는 것이냐? 시장성이 있는 것인가? 자, 시장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인가? 즉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증권시장에 거래가 되어 있나? 그러면 우리가 공정가치를 쉽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증권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차익 의도가 있냐? 그렇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성은 있는데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결국 시장성은 있는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시장성이 있으니까 시가가 있겠죠. 공정가치가 있겠죠.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겠죠. 시장성이 있는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은 아니야. 즉 장기 투자 목적이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그럼 이때도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도 역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시장성이 있는 주식은 아니야. 즉 상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어. 한마디로 공정가치 측정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힘들어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시장성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단기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될 수가 없고 뭐만 된다? 즉 매도 가능 증권만 된다 이겁니다. 자,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로 측정하게 됩니까? 자, 원가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 유가증권을 분류한 거예요. 금융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증권과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만기가 없으니까. 자,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사채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는데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한 그 원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효의자율법 상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평가 손익은 당연히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단기에 매매를 함으로써 이익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평가 손익도 단기 손익으로 바로 인식을 해버려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자, 공정 가치가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면 공정 가치로 해야 되겠지만 시장성이 없고 그래서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힘들면 결국은 공정 가치로 할 수가 없잖아요. 원가로 측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공정 가치로 측정할 때는 이때도 평가 손익이 있겠죠. 이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네, 매도 가능 증권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이니까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해서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2000X1년 1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10,000원을 취득하였다. 자, 취득했으니까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자, 이렇게 자, 분개될 것이고, 자, 2000X1년 말이 되어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 가치가 12,000원이 된 거예요. 즉,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가 나오는 걸로 봐서 시장성이 있는 거죠. 자,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인 겁니다. 자, 그 공정 가치가 12,000원이 되었다. 즉, 지금 가격이 2,000원만큼 올랐죠. 그래서 자, 차변에는 2,000원만큼 가치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하고 차변에 기록하고 그다음 대변에는 자, 2,000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해서 2,000원 됐는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증권인 거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증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 손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단기 손익에 반영해서 경영 성과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자본에서만 증가 감소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만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만. 단기 손익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00X2년도 넘어가서 12월 말에 자, 이제 공정 가치가 9,000원이 됐네요. 자,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000원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자, 먼저 자, 매도 가능 증권은 3,000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떨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평가 손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평가 이익 잔액이 있으면 자, 그거부터 제거한다. 자, 평가 이익 잔액이 지금 2,000원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평가 이익 잔액 2,000원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원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한다. 이겁니다. 평가 손실로 한다. 자, 그럼 이 평가 손실은 뭐냐? 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인 것이냐? 아니고, 자, 이것은 역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이에요. 그런데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자본은 감소시키는 거겠죠. 당연히.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재평가 잉여금 할 때 그 회계 처리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애고 제거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평가 손실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에서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해서 당기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가는 겁니다. 단 이것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감소시키는. 자, 그 부분에서 자,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재평가 잉여금하고 차이가, 재평가 잉여금, 그 재평가 손실과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 2000X3년 12월 말에 가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 가치가 이제 11,000원으로 9,000원에서 9,000원이었는데 11,000원으로 2,000원만큼 가치가, 공정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당연히 2,000원만큼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바로 2,000원이 아니고 앞에 평가 손실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평가 손실 잔액을 먼저 제거한다. 없애고 남은 1,000원이 뭐가 된다? 평가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남은 1,000원이 평가 이익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해 6월 30일 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전량 처분했는데 13,000원 받고 처분했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11,000원짜리가 13,000원짜리가 됐네요. 자, 2,000원만큼 가격이 오른 거죠. 올랐으니까 13,000원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12,000원만큼 공정 가치가 올랐으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만큼 차변. 그 다음 대변에는 뭐가 옵니까? 자, 지금 평가 이익 잔액이 있는데 평가 손실은 앞에 잔액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럼 평가 이익 잔액이 1,000원이 있는데 또 평가 이익이 난 거니까 그대로 그냥 평가 이익 가면 돼요. 그죠? 2,000원. 그럼 평가 이익이 1,000원 있었는데 또 2,000원 생겼으니까 평가 이익 잔액은 3,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즉 첫 번째 먼저 평가를 먼저 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한다? 처분의 회계 처리를 한다. 처분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 처분하니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짜리가 됐습니까? 13,000원짜리가 되었죠. 이 분계를 통해서. 그래서 13,000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판다. 매각한다. 그런데 현금 얼마 받았냐? 13,000원짜리 팔고 13,000원 받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 매도 가능 증권하고 관련한 지금 평가 이익이 얼마 있습니까? 3,000원 잔액이 있잖아요. 이 평가 이익 잔액은 평가 이익은 뭐였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었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으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팔았잖아요. 그죠? 이걸 팔았기 때문에 그 손익이 드디어 내 돈으로 실현이 된 겁니다. 내 돈으로. 자, 그것이 드디어 실현이 됐으니까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놨던 평가 이익 3,000원을 다 없애는 대신에, 제거하는 대신에 그 이익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으로 3,000원이 잡힌다.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자, 이 평가 이익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 그대로 뭐가 돼요? 처분 이익으로 잡혀요. 처분 이익은 바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수익 항목으로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이익으로 대체한다. 즉 재분류한다. 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그 회계 처리 있잖아요. 자, 그거하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때도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이 처분이익으로 대체가 되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처분이익으로 그대로 대체가 되었죠. 대체가 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단 재평가 잉여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앞에 나왔던
재평가 손실 났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는 거. 그 부분만 달라요. 그 부분 다르고, 자, 여기 처분할 때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그대로 대체하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동일하다. 자,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1번, 2번 분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걸 이제 한번 합쳐보자 이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없어지면서 자, 여기에 없으면 이게 이제 11,000원이 되겠죠. 자, 이 11,000원은 바로 직전에 공정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직전에 평가한 금액 11,000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판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평가 이익 여기 2,000원이 있고요. 없애는데 여기도 사변에 3,000원 또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00원만 남죠. 없어지면. 즉, 요 바로 직전에 평가할 때까지 평가 이익 잔액이 지금 1,000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 잔액 1,000원을 그대로 그냥 제거하면서 처분 이익을 얼마로 인식한다? 3,000원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1번과 2번 분계를 그냥 합쳐서 한 하나의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 이익은 처분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당기 수익 항목으로 바로 대체가 된다. 재분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000원에 취득을 했죠. 매도 가능 증권을. 근데 12,000원짜리가 됐습니다. 2,000원만큼 올랐죠. 평가 이익이 났어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얼마로 떨어졌냐? 9,000원짜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없애면서, 그죠? 나머지 1,000원은 이제 뭐가 돼요? 평가 손실이 되죠. 자, 이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이다. 단기 비용 항목이 단기 비용이 아니다. 단기 비용 항목이 아니다. 주의하셔라. 그 다음에 9,000원에서 다시 1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 있는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가 돼요? 평가 이익이 되겠죠. 평가 이익 11,000원인 상태에서 이제 13,000원에 판매가 했죠. 매각을 했죠. 자, 그러면 11,000원에서 13,000원짜리로 이제 일단은 먼저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럼 평가 이익이 2,000원 들어가죠. 그럼 평가 이익이 총 얼마가 돼요? 2,000원, 1,000원 하니까 3,000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제거를 해야죠. 그러면 자, 이 평가 이익 총 얼마? 3,000원만큼이 제거되면서 이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평가 이익 제거되면서 처분 이익으로 대체가 되고 처분 이익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역시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단기 손익에 반영되면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이익 잉여금에 반영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가 처리를 봤으니까 이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처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채무증권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채무증권과 관련해서 사실 이 국제 회계 기준에서 금융자산의 분류가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을 충족하는가? 계약상의 현금 흐름 특성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원금, 중간에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원금을 주는 현금 흐름인가?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하고. 그래서 자, 결국 현금 흐름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이자를 주고 원금을 주는 그런 현금 흐름의 특성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증권 중에서 이자 주고 원금 주는 증권은 무슨 증권이에요? 결국 채무증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채, 국공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문은 채무증권이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yes, 채무증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채무증권인데 그러면은 그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을 받는 것이냐? 아까 현금 흐름이 뭐였습니까? 원금과 이자였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한 거냐? 맞다. 채무증권이다.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을 받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자 받고 그 다음에 만기에 가면 원금 받고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 표현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자 받고 원금 받는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자, 이때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때 그 만기 보유 증권을 상각 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 측정의 방법을 가지고 명칭을 정했어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서 그 금액을 측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명칭에 이미 그 금액의 측정 방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단 여기서는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모형 자체가 현금 흐름을 받기로 한 거냐 인 것이지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냐? yes. 그러면 이거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을 받는 게 아니다. 즉 원금, 이자 받을 그런 목적이 아니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받을 목적은 아니야. 그러면 이걸 현금 흐름을 받을 목적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걸 팔아서 이익을 실현시킬 목적도 있는 것이냐. 한마디로 이거는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즉 현금 이자 받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가격이 좀 오른다 싶으면 그때 내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실현시키는 그 목적도 있고 둘 다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거는 그냥 이자하고 원금만 받을 목적이고 요거는 요거하고 매도할 목적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름이 좀 길죠. 명칭이.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것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라 하고 명칭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 현금 흐름 수취할 목적이냐? 그게 아니야. 그러면 현금 흐름도 받고 매도도 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목적만 남아요? 오로지 매도하는 목적만 남는 거죠. 오로지 뭐 원금, 이자 이건 관심 없어. 오로지 나는 때가 되면 빨리 팔고 싶어. 이 말입니다. only 매도 목적. 오로지 매도할 목적만 가지고 있다.
no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걸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금융자산이다. 자, 이렇게 분류하라 이 말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분류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명칭이 다르고 한 것이지 조금 이제 명칭이 다르고 말이 좀 더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왔죠.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유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자, 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원래는 이건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걸로 분류되는데 나는 이걸로 분류하겠다라고 지정을 딱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도 마찬가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자, 이 경우는 아무데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그런 조건을 충족할 때 그때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지정을 하면 지정한 대로 분류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 금융자산에서 배우시고, 자, 저도 나중에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무증권을 봤는데 지분증권, 아까 주식을 봤죠. 지분증권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채무증권이었죠. 자,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의 조건을 충족하냐? 근데 그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이다. 그 말은 원금 주고 이자 주는 거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나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아니다라고 하면 원금 이자 주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지분증권이구나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분증권이다. 자, 지분증권이면 기본적으로 뭐로 분류하는 것이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기본이. 지분증권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란 말이 나와요. 선택. 기본은 이건데 이렇게 안 하고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이걸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 결국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단기 손익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 방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분류 방법을 바꾸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하는 것을 막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선택하면 취소가 안 돼요. 결국은 지분증권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게 기본이고, 자, 선택을 하면 두 번째 이걸로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뭐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명칭이 길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좀 더 부르기 쉽게 줄여서 약칭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다른 회계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다 약칭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자, 길다 이 말이에요. 자, 상각 후 원가, 자, amortized cost 해서, 자, 이걸 그냥 줄여서 그냥 여기서 A 다음에 cost 해서 C 해서 AC 금융자산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우리말로 깁니다. 자, 이게 자, 용어 표시하면 자, fair value, 자, 공정가치죠. 그 다음에 other comprehensive income. 자,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다른 책들에 보면 자, 이걸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FVOCI까지도 이것도 사실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FO라고 쓰겠습니다. FO 금융자산. 이때 F는 자, fair value 공정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O는 자, 기타 포괄 손익 요걸 표시하는 것이다. FO 금융자산. 자, 이렇게 약칭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이것도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자, 공정 가치니까 fair value. 그다음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저 profit or loss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그냥 FPL 금융자산이다.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글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약칭을 쓰겠다. 자, 이렇게 먼저 아시고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봤는데, 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회사채 등과 같은 채권에 투자했다 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자, 사업 모형에 따라서 자, 이자하고 원금을 수취하는 내가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다? 자, AC 금융자산, 즉 상각 후 원가.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일단 가격이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보고 가격이 오르면 난 매도할 목적이야. 그러면 그때는 뭐로 분류한다? 자, FPL, 즉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단기손익으로 하겠다 말이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PL 금융자산. 자, 이렇게 분류한다. 자, 매도하면 당연히 단기손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매도도 하겠다. 모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자, FO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되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자, 이 AC 금융자산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 FPL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죠. 똑같이 그다음에 또 FO 금융자산을 특정 조건 하에서 자, FPL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지분증권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 아까 사업 모형이 세 가지 있었죠. 자,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내가 모델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면 AC 금융자산, 그 다음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도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면 매도를 빨리 해서 내가 이익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면 FPL 금융자산. 자, F는 자, 공정가치.
FPL은 단기 손익. 그죠? 3번, 1번과 2번 모두를 다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FO 금융자산. F는 공정가치, O는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사업 모형인데 자, 이거 이제 지분증권 주식이기 때문에 자, 주식에는 이자와 원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아예 주식으로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1번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 3번의 경우는 1번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3번도 역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건 역시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FPL 금융자산이다. 자, 장기 투자의 목적일 경우에는 FO 금융자산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장기 투자 목적일 때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이 말입니다. 자, FO 금융자산 평가이익, FO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다. 이 말은 제목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F는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뭐로 분류한다? 자,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금융자산이다. 그 평가이익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채권의 경우에는 FO 금융자산은 자, 처분을 할 때 그 평가이익을 전부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처분할 때 그 평가이익을 전부 처분이익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자, 이거는 어떤 거와 똑같냐? 우리 앞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봤을 때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자,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FPL 금융자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FO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식은 FO로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것이고 채권은 이건 선택이 아니죠. 아까 분류해서 봤지만 FO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분류가 된 것이고 요거는 처음부터 분류된 것은 FPL인데 FO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경우는 주식은. 자, 주식의 경우에는 자,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그 회계 처리에 또는 단기 성과에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분할 때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처분을 할 때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아요. 다른 거죠, 이거하고는. 그래서 재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 앞에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 설명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분류 안 했죠. 자, 그래서 그거하고 KIFRS 그때의 재평가 잉여금의 처리하고 유사하다. 이 부분에서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하다. 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에서는 그냥 처분할 때 직전에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매각하면서 그게 그대로 처분이익으로 갔는데 찾아보시면 자, 그런데 자, 이 FO 선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을 하고 처분합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 먼저 측정 후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X1년 투자 주식 10,000원을 취득하였다. 근데 FO로 선택 분류한다. FO FO로 선택하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FPL인데 그런데 FO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FO 금융자산 해서 10,000원 취득했으니까 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기가 되고 그다음에 X1년도에 자, 공정가치가 12,000원으로 상승했네요. 자, 그래서 2,000원만큼 올랐으니까 FO 금융자산 자, 2,000원만큼 상승했다. 그다음에 자, 대변에는 자, 금융자산 평가이익이죠. 2,000원. 평가이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인데 이 평가이익은 뭐다? FO니까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본 항목이다. 자, 그 다음에 X2년도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3,000원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FO 금융자산 3,000원 하락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평가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평가 이익이 지금 2,000원만큼 잔액이 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래도 남은 1,000원이 있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한다?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자, 이 평가 손실도 뭡니까? 네, 이것도 바로 기타 포괄손익 항목인데 자,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을 감소시키겠죠, 당연히. 자변 항목이니까. 그죠? 어쨌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 비용이 아니다 하는 거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X3년도에 12월 말 주식의 공정 가치가 다시 또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또 상승했네요. 자, 2,000원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FO 금융자산 2,000원 상승했다. 그 다음에 앞에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 손실의 잔액이 얼마 돼요? 잔액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1,000원을 이제 뭐로 한다?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이것도 역시 기타 포괄손익이다. 그죠? 기타 포괄손익이다. 그 다음에 X4년도에 6월 30일 날 또 전량 처분했습니다. 주식을 전량 처분했는데 13,000원으로 전량 처분했다. 자, 이제 처분할 때, 즉 제거할 때는 자, 어떻게 먼저 한다고요?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지금 2,000원만큼 상승을 했죠. 공정가치가 2,000원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00원 상승한 것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 차변에 FO 금융자산 2,000원만큼 상승했네? 그게 바로 뭐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다. 2,000원만큼. 자, 그러면 평가이익이 총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3,000원이 되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자, FO 금융자산은 이제 13,000원짜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000원짜리가 되었다. 그래서 처분했으니까 대변. 그 다음에 차변에는 현금으로 13,000원을 받았다. 자, 그래서 1번은 먼저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현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 자, 이 투자 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FO로 선택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는 자, 평가 이익을 처분했다고 해서 처분 이익으로 대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그래서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처분했으면 처분한 것만큼 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남아있는 게 좀 어색하니까 자, 그것만큼을 평가 이익을 3,000원만큼 없애면서 그걸 뭘로 대체할 수는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평가 이익을 없애면서 처분 이익 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 자, 그것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된다. 즉 기타 포괄손익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익잉여금 주머니에 넣는 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단기 손익으로는 반영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처리는 선택 가능하다. 선택 가능하다. 자, 이게 선택 가능하다 나온 것은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 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죠. 자,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FO 금융자산 선택일 경우에 회계 처리 보면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 10,000원에 취득했다. 그럼 1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자, 2,000원만큼 평가이익, 그죠? 그 다음에 9,000원 떨어졌다. 평가이익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1,000원만큼은 평가손실이다. 그죠? 이게 평가손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9,000원에 다시 또 11,000원으로 또 올랐다. 자, 평가손실을 없애고, 그 다음 평가이익을 또 인식하죠. 다 뭡니까? 평가손실도 다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단기 비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000원에서 이제 13,000원으로 가격이 또 올랐네요. 근데 이제 13,000원에 팔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먼저 어떻게 알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걸 먼저 처리하라. 그래서 2,000원만큼 평가이익을 먼저 인식하라. 그 평가이익이 총 얼마가 돼요? 3,000원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3,000원 받고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3,000원만큼의 평가이익이 있는데 이 평가이익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 즉 평가이익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 제거하지 않는다. 그게 방법 1이에요.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고 평가이익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법 1이고 방법 2는 자, 이 평가이익을 제거는 해요. 평가이익은 제거는 하는데 이거를 처분이익으로 재분류 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즉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익잉여금 주머니에 넣는 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단기 손익으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네, 이상 우리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 보시고 국제회계 기준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